네, 그러면은 금일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퓨션러닝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은 김재훈입니다. 이제 세미나는 먼저 이제 퓨션러닝의 개념과 그리고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퓨션러닝이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이어서 김상훈 연구원이 텍스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퓨션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퓨션러닝이라는 거를 알아보기 전에 그거보다 좀 더 큰 범주에 해당하는 메타러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메타러닝 역시도 이제 지도학습의 한 종류에 해당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지도학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어진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잘 구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동물들이 주어졌을 때 고양이가 고양이임을 잘 구분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잘 구분하는 법 그 자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법론 자체를 습득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더라도 그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퓨전 러닝은 메타러닝의 한 종류인데요. 이 퓨전 러닝은 처음 보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적은 데이터로 이를 참고해서 잘 구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참고할 데이터는 n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k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를 n웨이 k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오리에 대해서 각각 두 장의 사진씩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웨이 투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번 장표부터는 저희가 퓨전 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퓨전 러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서로 클래스가 겹치지 않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양한 클래스와 넉넉한 샘플이 준비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n웨이 k샷을 잘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를 메타 트레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습한 모델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작은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잘 구분하는 모델로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메타 테스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모델의 충분히 성능이 나올 때까지 이 메타 트레인과 메타 테스트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장표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면서 n웨이 k샷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메타 트레인 과정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n웨이 k샷에 맞는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추출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해당 예시 하나만 살펴보면 저희가 여기 3웨이 투샷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추출된 데이터에서는 늑대, 소, 너구리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각각 두 장의 사진씩을 뽑아왔습니다. 그 다음 샘플을 보면요. 이번에는 사자가 있고 펭귄이 있고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구성의 동물들로 3웨이 투샷을 추출을 한 건데요. 기존의 지도 학습이라면 저희가 생성한 이런 클래스 1의 늑대가 왔으면 그 다음 학습할 것도 늑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할 것도 클래스 1의 늑대가 와야 할 텐데 퓨전 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서 늑대 고유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1, 클래스 2, 그리고 클래스 3 이 각각이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학습에서 모델은 이 참고할 두 장의 이미지에서 가장 그 클래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을 해서 다른 클래스와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서 각 클래스에 오는 동물의 종류가 고정되지 않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할 소수의 이미지들을요, 서포트 셋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분하고자 하는 이 따로 떼어낸 데이터셋을 쿼리 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메타 트레인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학습을 할지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또 테스트 과정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메타 트레인을 잘 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메타 테스트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하려는 데이터는 저희가 처음에 2개의 데이터셋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메타 트레인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클래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구분에 참고할 데이터와 구분의 그 데이터가 주어지면 NVK 샷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포트 셋과 쿼리 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퓨샷 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데이터를 참고해서 구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해서 이해를 돕고자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프로토티피컬 네트워크라는 방법론은 이 퓨전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참고할 데이터에서 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특징을 뽑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려는 데이터에서 이 특징을 뽑고 여기서 뽑은 대표 특징 중 어느 대표 특징에 가장 가까운가를 비교를 해서 이것이 늑대인지 소인지 너구리인지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의 클래스에 각각 2개의 샘플이 있죠. 이거를 모델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여 특징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별 평균을 취해서 이 클래스를 대표하는 특징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된 평균을 취해서 만든 특징들이 이제 각 클래스를 대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엔 저희가 한번 소를 구분할 데이터에서 이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요? 그럼 이 가져온 이미지의 특징이 이쯤 위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표하는 클래스별 대표 특징 중 가장 가까운 거는 이 클래스 3, 어떻게 보면 너구리죠. 클래스 3에 위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이거는 클래스 3 아닌가요? 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사실 클래스 2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추론과 정답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모델은 좀 더 다음에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메타 트레인이고요. 그럼 메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메타 테스트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사용한 적이 없는 클래스인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오리 이 클래스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대표하는 특징, 고양이를 대표하는 특징, 오리를 대표하는 특징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한번 구분할 데이터에서 이 클래스 2의 사진을 가져왔을 때 이번에는 여기에 위치를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2라고 추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답 역시도 클래스 2로 잘 맞춘 결과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퓨샷 이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메타 테스트에서 만약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다시 메타 트레인을 진행하고 이걸로 다시 메타 테스트에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성능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이미지에서의 퓨전 러닝의 이런 개념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퓨전 러닝은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은 수의 샘플만을 참고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분하는 방법 자체를 타겟으로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반화 성능을 가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개념과 이미지에 대한 퓨전 러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장표부터는 텍스트 영역에서의 퓨전 러닝에 대해서 김상훈 연구원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파트인 텍스트 영역에서의 퓨전 러닝 발표를 맡은 김상훈입니다. 텍스트 분야에서의 퓨전 러닝은 GPT-3가 소개된 2020년 뷰어립스에 발표된 랭귀지 모델스 are 퓨전 러너라는 논문을 기점으로 크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텍스트 분야에서의 퓨전 러닝을 이 논문을 통해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논문 제목에서 드러난 것 같이 랭귀지 모델 그 자체만으로도 퓨저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배경 지식으로 텍스트 분야에서 일반적인 학습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야에서는 대용량의 언어 데이터로 학습한 랭귀지 모델을 통해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그리고 풀어야 할 태스크 데이터에 맞춰서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두 단계의 작업을 거칩니다. 먼저 랭귀지 모델은 웹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최근 텍스트 분야에서는 문장에 빈칸 뚫리는 부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버트, 그리고 문장의 다음 순서에 올 단어를 맞추는 과정을 학습하여 언어를 이해하는 GPT 등 유명한 랭귀지 모델들을 활용하여서 해당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한 뒤에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의 리뷰가 입력되면 해당 리뷰가 긍정적인 리뷰인지 부정적인 리뷰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정을 좀 더 보태어 긍정적인 리뷰와 부정적인 리뷰가 각각 32개밖에 없는 문제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총 데이터가 64개뿐인 퓨샷 태스크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64개만으로는 리뷰의 긍부정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서는 기존의 사전 학습을 통해 잘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여서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랭귀지 모델의 뒷부분을 모델의 출력인 이진 분류가 가능하게끔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결합한 뒤에 64개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전체 네트워크를 재학습하는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각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한 뒤에 긍부정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해당 태스크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인 튜닝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들은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매번 풀고자 하는 태스크마다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한 뒤에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또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난이도에 따라서 파인 튜닝에 필요한 데스크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수백에서 수천 개의 예제는 있어야 성능이 확보됩니다. 즉, 앞선 예제와 같이 총 64개의 데이터만으로는 리뷰의 긍부정을 예측하는 모델이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GPT-3는 이러한 한계를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와 총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그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 파인 튜닝 과정 없이도 랭귀지 모델 자체만으로도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GPT-3가 어떻게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GPT-3의 본래 목적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의 문장들로부터 다음 순서에 이어질 단어들의 순열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이렇게 즉 학습이 완료된 GPT-3는 입력 문장이 주어지면 다음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문장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GPT-3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기존 학습 방식에서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에 해당 태스크의 입력 데이터인 퀘스천이 주어지면 출력 데이터인 앤서가 출력되도록 그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 레이어를 결합하여 모델 구조를 바꾼 뒤에 파인 튜닝한 과정으로 모델을 재학습하는 방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GPT-3는 이렇게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모델을 재조정, 재학습하는 파인 튜닝 과정 없이 GPT-3의 본래 기능인 다음 순서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문장을 출력하는 기능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입력 형태를 이렇게 변경해주기만 하면 해당 태스크의 추가 학습 없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GPT-3의 입력 문장에 각각 퀘스천, 앤서에 대한 충분한 표시만 해준다면 GPT-3의 본래 기능대로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문장을 예측하는 것이지만 GPT-3 모델 자체의 기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퀘스천 앤서링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퀘스천 앤서링 같은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전체 문맥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싶다면 해당 태스크에 대한 어떠한 학습도 필요 없이 단순히 GPT-3의 입력 문장에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정보, 여기서는 문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정보만 넣어줘도 GPT-3는 이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계 번역 문제를 풀고 싶을 때에도 정말 단순하게 입력 문장에 Translate English to Korean, 그다음 How are you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GPT-3는 다음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문장을 예측하여 잘 짓는이라는 기계 번역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PT-3는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아도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 입력만 잘해주면 해당 태스크를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퓨전 러닝의 목적을 랭귀지 모델 자체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퓨전 태스크의 문제 상황인 적은 수의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잘 물어보기만 한다면 학습하지 않고도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GPT-3입니다. GPT-3는 여러 태스크에서 해당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로 전혀 배우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 표는 지금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의 실험 결과인데 각각 30만 개, 3,000개, 그리고 14만 개의 많은 학습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한 파인 튜닝 계열 모델에서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아무런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은 GPT-3가 그에 준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테이블은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한 테이블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논문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GPT-3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도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3에 아까 입력을 잘 넣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출력 결과로 여러 태스크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GPT-3에 어떻게 입력을 넣어야 더 성능을 확보될까에 대한 장표입니다. GPT-3에는 입력 문장에 이렇게 Translate English to French과 같이 명확한 지시 사항이 있을수록 그리고 GPT-3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보이기 위해서 입력 문장 내에 실제로 영어와 불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시가 많을수록 그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해당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GPT-3는 모델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입력 문장 내에 예제가 많아질수록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다양한 태스크의 데이터로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GPT-3에도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모델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추론 시에도 꽤나 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서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사용자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논문은 꼭 GPT-3 같이 큰 모델이 아니더라도 논문 자체의 제목, 그 Small Language are also Future Learner라는 이름과 같이 2021년에 NACCL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 또한 제목 그대로 GPT-3 같이 큰 랭귀지 모델이 아니어도 그만큼 할 수 있다가 이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GPT-3보다 작은 규모인 버트 계열의 랭귀지 모델을 활용합니다. 버트 계열의 모델은 입력 문장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둔 뒤에 빈칸에 올 단어를 문맥을 통해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버트 계열 모델을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Where is the capital of UK 같은 입력 문장을 입력했을 땐 이 문장에 빈칸이 없기 때문에 버트 모델은 정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칸을 구성해서 The capital of UK is 하고 빈칸 이렇게 입력 문장을 구성해서 버트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빈칸에 올 단어를 예측하여 런던이라는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버트 모델은 이러한 버트 모델을 다양한 태스크, 그 중에 한 예시인 리뷰의 긍부정을 분류한 태스크에 적용한다고 하면 입력 문장을 I love this movie와 같은 형식이 아닌 아래와 같이 입력 문장 I love this movie에 it was 빈칸이라는 보조 문장을 덧붙여서 버트가 풀 수 있는 방식의 문제로 바꿔줘야 합니다.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예, 저도 목소리가 질문하시는 거죠,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혹시 채팅방에 혹시 만약에 마이크 상황 정리되면은 발표 끝난 뒤에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계속 발표하시죠.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트 계열의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리뷰의 감성 분류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I love this movie의 입력이 아닌 뒤에 보조 문장인 it was 빈칸이라는 보조 문장을 덧붙여서 버트가 풀 수 있는 방식의 문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한 보조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 문장에 프롬프트를 덧붙인 뒤에 버트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버트는 빈칸에 위치할 단어인 긍정적인 뜻의 단어를 예측해 주실 것이고 이거를 이제 버벌라이저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긍정적인 리뷰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설계 방법론을 논문에서는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이라고 총칭하는데요. 각 단계를 스텝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조 문장인 프롬프터를 구성하는 것이 그 첫 단계입니다. 프롬프트는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특성에 맞춰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리뷰에 긍부정 분류 태스크를 적용한다고 하면 입력 문장인 베스트 피자 에버라는 입력 문장에 it was mask라든지 just 빈칸 같은 보조 문장을 앞에 붙이는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어린 얼 it was 빈칸이라는 문장을 뒤에 붙이는 식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입력 문장에 프롬프트를 모두 구성하여 붙이고 나면 프롬프트가 붙여진 문장을 버트 모델에 입력하여서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 뒤에는 버벌라이저라는 매핑 펑션을 통해서 긍정 관련 단어는 긍정 클래스로, 부정 관련 단어는 부정 클래스로 매핑하여 입력 문장이 주어졌을 때 버트 모델을 통해서도 긍정, 부정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롬프트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각각 모델의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앙상블하여서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논문에서 소개한 방법은 GPT-3처럼 모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입력 데이터 구성 같은 문제 설계를 새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 버트 계열 랭귀지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GPT-3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인데도 여러 실험에서 GPT-3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에 큰 기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이러한 잠깐만. 지금 잠깐 마이크를 안 끄신 분이 있어가지고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 마이크 다 꺼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발표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PET 방식에도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PET 방법론에는 프롬프트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는 도시명이 주어지면 해당 도시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맞추는 태스크를 풀고 싶을 때 PET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is located in which country 라는 부분과 빈칸에 해당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 문장에 덧붙여주고 구성했을 때와 정말 단순하게 그 빈칸 바로 앞부분에 in을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구성에 굉장히 사소한 차이가 있었을 때도 성능 변화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롬프트 기반의 연구 방법론들의 연구 동향은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기 위해서 프롬프트 생성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론을 위주로 연구하는 연구 계열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형태의 프롬프트가 아닌 모델을 통해 통과해 나온 연속형 실수 형태의 프롬프트 형태를 사용하는 소프트 프롬프트 계열의 연구 방법론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분야의 퓨전 러닝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텍스트 분야의 퓨전 러닝에서 핵심은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랭귀지 모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랭귀지 모델이 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재설계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런 텍스트 분야의 실제 퓨전 러닝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논문 2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2편 논문 모두 앞서 소개드린 흐름과 같이 랭귀지 모델의 구조는 유지하면서 문제 상황을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논문은 문장의 진위 여부 예측을 예측 문제를 풀어낸 퓨어 스플샷 팩트 체킹 via perplexity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문제 상황은 에비던스 문장과 클레임 문장 쌍이 주어지면 에비던스 클라임 페어가 자연스러운 논리로 이어지는지 진위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에비던스 문장과 클레임 문장을 단순하게 그냥 정말 이어붙여가지고 랭귀지 모델에 입력을 했을 때 이어진 전체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인지를 PPL 스코어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PPL 스코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PPL 스코어는 모델에 입력된 문장 자체가 전체 어순이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PPL 스코어가 작을수록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PPL 스코어가 높을수록 좀 어색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에비던스와 클라임 문장을 이어붙인 문장들의 각각 PPL 스코어를 구한 뒤에 PPL 스코어가 특정 임계값 이상이면 자연스럽지 않은 거짓 문장, 특정 임계값 이하면 자연스러운 진실 문장으로 판별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사례 논문은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를 풀어낸 퓨샷 QA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드린 버트 계열의 방식과 동일하게 빈칸 추론을 목적으로 학습한 바트와 T5 랭귀지 모델 구조를 구조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Question Answering 태스크를 풀 수 있도록 입력 데이터를 잘 설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이 명확한 지시 사항들과 들이 포함되도록 문장을 구성하면서 answer 뒷부분에 이제 빈칸을 뚫어주게 되면 해당 그 랭귀지 모델은 빈칸 추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 빈칸 추론 랭귀지 모델이 정확히 answer에 해당하는 빈칸 부분의 답변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question answer 태스크를 풀어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GPT-3, 버트와 같이 다양한 랭귀지 모델도 결국엔 모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가
해당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편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비전 쪽 트렌드하고 자연어 쪽에 네. 자연어 처리 쪽에서의 피션 러닝 좀 트렌드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뭐 생성을 한다거나 혹은 버트 같은 이제 생성 모델 외쪽에도 마스크를 뚫어가지고 이제 뭔가 피션 러닝을 진행하는 것과 비전에서는 이제 피처 같은 것들을 인베딩 한 걸 가지고 좀 그런 인베딩 값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아, 네. 그 큰 맥에서는 사실 같습니다. 그 랭귀지 모델 비전 쪽에서 메타 트레이닝 과정 자체가요. 여러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뭔가 학습을 하자가 목적이 되는데요. 그거 자체를 지금 그 텍스트 분야로 끌고 오면은 랭귀지 모델 자체가 여러 범용적인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해하신 바로는 기존에 그 텍스트 분야에서 그 파인 튜닝 하듯이 학습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는 게 지금 이미지 쪽에서의 그 연구 방법론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쪽에서는 아직 그 랭귀지 모델 같은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이미지 추출 모델이 없어서 아마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김성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유인혁 대리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거를 이제 질문은 이제 확인하신 차원에서 한번 질문하셨는데, 아까 그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지랑 언어 모델에서의 약간 피셔너닝이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서포스 셋, 퀘리 셋 이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피셜 러닝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상원 연구원이 얘기했던 거는 큰 어떤 목적에서는 좀 같고, 그래서 이제 답변은 유인혁 대리님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 차이가 정확히 그 차이를 그 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약간 이런 트렌드 차이가 뭐 연구원님이 소개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쪽은 랭귀지 모델을 기존에 있는 걸 가져다가 좀 어떻게 잘 써보자인 거잖아요. 네. 혹시 GPT-3 같이 이렇게 조금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시키는 게 좀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니까 좀 네. 재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 트렌드가 된 건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랭귀지 모델 자체를 쓰는 게 좀 그런 아까 백본 같은 느낌의 그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이런 트렌드가 생긴 건지 혹시 좀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을까요? 어, 랭귀지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텍스트 분야의 성능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였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그 파인 튜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 성능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졌으니까 그 파인 튜닝하는 과정 없이 문제 설계만 제대로 해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제 답변의 그냥 핵심은 텍스트 분야의 문제를 풀고자 하면 랭귀지 모델은 거의 불가결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GPT-3 같은 모델을 이용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버트와 같은 조금 작은 모델로도 이러한 여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재훈입니다. 그 김상훈 연구원 답변에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모델을 재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워낙 모델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GPT-3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저희 태스크에 맞춰서 재학습한다고 하면 그거대로 굉장히 써야 되는 자원이 굉장히 엄청나고, 그리고 이미 기존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GPT-3 모델을 따로 재학습 또는 뭐 미세 조정 학습을 거치지 않더라도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력값을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 트렌드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주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챗GPT 이런 것들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퓨전 러닝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혹시 다른 태스크 쪽,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분류라던가 혹시 다른 태스크 쪽에서도 GPT-3 같은 이렇게 좀 거대 모델들을 써가지고 이용하는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연구를 자주 보진 않다 보니까 연구원님들만큼 네, 그런 흐름 같은 거 좀 알고 싶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GPT-3만큼 큰 모델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거의 최근에 텍스트 분야에서는 거의 무조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고 버트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좀 쓰긴 하는데 네. 이게 버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트 위에 반복론이 이제 버트 같은 태스크에서는 위에다 레이어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뭐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 써가지고 학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퓨전 러닝이나 이런 뭐 챗GPT 같은 걸 보면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만드는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식으로 이제 좀 두 개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퓨전 러닝 말고 다른 쪽에 뭐 분류 태스크나 이런 거에도 그런 거대 모델에다가 그냥 프롬프트를 그냥 적용시켜서 바로 쓰는 식의 트렌드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잠깐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요. 아, 네. 지금 감성 분석 있지 않습니까? 네. 감성 분석도 크게 보면 분류 문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퓨샷 러닝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이런 것도 이런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감성 분석이 좋은 클래시피케이션 뭐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조금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연구원들이 좀 첨언해 줄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는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감성 분석, 그리고 기계 번역 같은 문제를 보통 예시로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카테고리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퓨전 러닝 자체는 학습 데이터가 적은 상황을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태스크들은 뭐 말씀 주셨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지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질문이랄까, 확인이랄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앞에서 이미지 쪽 관련해가지고 퓨전 러닝 하는 거 설명해 주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각 사진들 몇 개 안 되는 사진들 가지고 중간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베딩 하는 느낌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베딩한 값을 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구분할 데이터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로스 계산한 다음에 임베딩을 제대로 하자 이 느낌인데 이걸 이제 이거 자체가 만약에 퓨전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NLP 쪽에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으로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각 단어들의 전부 다 임베딩을 때리는 거다 보니까 이미 랭귀지 모델링은 그러니까 NLP 쪽 영역은 임베딩 하는 것 자체, 언어 모델 자체가 이미 퓨전 러닝이 된 게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다면 퓨전 러닝이 됐으니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이 퓨전 러닝 된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라는 식으로 지금 가는 게 연구 트렌드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이해하신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방금 전에 이제 유인혁 대리님 관련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QA 같은 경우는 결국 프롬프트로 하는 거고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결국은 이제 프롬프트 자체에서 A랑 B 쿼리를 주고 이게 뭔지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라 해가지고 떼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태스크가 되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 맞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메타 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인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그 버트나 GPT-3 이런 모델들이 학습된 과정 자체가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도록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 예를 들자면 뭐 감성 분석이라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문장을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감성 단어가 들어갈 만한 키워드가 들어갈 만한 부분을 마스크를 씌워 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스크 이외에 있는 부분들이 이미지로 치면 어떻게 보면 참고하려는 데이터, 이제 서포트 데이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저 버벌라이즈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단어 매핑 해가지고 계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긍정 단어 사전이 있고 부정 단어 사전이 있는 그런 식인 건가요, 혹시? 네네.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긍정 단어 보캐블러리 리스트랑 부정 단어 보캐블러리 리스트가 있고 그 각각 단어의 예측 확률을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저것도 결과적으로는 사람 손길 안 타려면 모델이 별도로 소프트맥스 태우는 어떤 모델이 있는 식으로도 요즘 연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 긍정, 부정 단어 자체가 그렇게 풀이 넓지 않아서 어, 정말요? 다른 학습된 모델에서는 긍정 단어들이 다 높은 확률로 나오고 예를 들면 긍정적인 문장이 입력이 됐을 때요. 그리고 부정적인 문장이 입력됐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풀에서 대부분 조금 높은 확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벌라이저 자체는 따로 어떤 매핑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딥러닝 모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셨나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센티멘트 네. 어널리시스만 놓고 보면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네. 이게 왜 여쭤보는 거냐면 실제 필드에서는 저 사전 같은 거를 이제 구축하는 데만 해도 사실 돈이 뭐라고 해야지 공수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최대한 이제 기계 쪽에서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 니즈여가지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살짝 궁금했던 게 네. 긍정 부정 단어가 사실은 풀이 되게 넓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수많은 긍정 부정 단어 중에서 그냥 되게 소수의 긍정 부정 단어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 모든 긍정 단어, 모든 부정 단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최초 설계 때 어, 보고자 하는 부정 단어, 보고자 하는 긍정 단어를 미리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것까지는 이제 좀 확인 작업이었고요.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NLP는 이미 랭귀지 모델링 자체가 퓨전 러닝이 된 거기 때문에 뭔가 퓨전 러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지금 보인 것 같아요. 연구 트렌드 자체가.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문제고 버트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는 뭐 마치 랭귀지 모델링이기 때문에 N의 모델 내에서 한정해서 뭔가 새로운 이때까지 학습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거나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엎어치우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는 전체 데이터를 엎어치워서 다시 재학습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태스크를 가령 네. 작년 1월 달 기준으로 모든
뭐 뉴스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뭐 GPT-3를 학습했다고 치면은 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달에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한 8월 달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동아시아 정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애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게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거를 이제 제대로 업데이트를 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랭귀지 모델을 업데이트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혹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그거에 따른 뭔가 다른 연구 분야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누군가가 ENNLP인가 거기서 올렸던 걸 본 것 같기는 해서 네. 혹시 그 부분에 뭐 관련해서 연구하신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나는 제가 먼저 기존 모델, 네. 네.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런 분야는 저희가 막 시리어스하게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어 모델 자체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맞고 우리 GPT 그 챗 GPT에서도 사실 최근 거를 물어보면 그때는 우리가 아직 뭐 자기는 2022년 뭐 몇 월까지만 트레이닝해서 뭐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 거를 하려면 다시 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나마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어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아, 저도 질문하시죠.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GPT-3에서 그 인컨텍스트 러닝 같은 걸 할 때는 그 제가 논문에서 봤을 때는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이렇게 써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주석에다가. 사실상 메타 러닝이라 표현했지만 자기네들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봐주시면은 버트나 뭐 아까 전에 봤던 알버트처럼 조금 라이트된 모델도 있을 텐데 이런 모델들은 그러면은 파인 튜닝이라던가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실제로 학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GPT-3처럼 그냥 단순하게 예측하는 확률로만 계속 갖고서는 그런 예측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 네. 말씀 주셨던 부분 같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프롬프트로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버트가 예측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기존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긴 거칩니다. 버트나 어, 버트 계열의 모델은 그래도 그나마 파인 튜닝 하는데도 그렇게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여기 분야에서는 몇몇 그 소수의 데이터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 구조도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베스트 피자 에버 다음에 이루어즈 마스킹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저희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학습시킬 때는 LMED가 따로 붙어주잖아요. 그 LMED에다가 똑같이 저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저 소프트맥스가 저희 보캐블러리에 대한 소프트맥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참 제가 조혁준 대리님 인사하는데 대답을 못해서 그러는데 조혁준 대리님 그 목소리 들으니까 금방 알아보겠네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참고로 이 조혁준 대리님이 2019년도에 저희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같이 그 ATP 당시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보니까 이보미 대리님 대리 되셨네요. 또 정지영 대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AI 솔루션 팀 김준엽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 퓨처러닝을 논문을 볼 때마다 제가 좀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적은 양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컨셉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퓨처러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막
개처럼 보이는 고양이나 뭐 고양이처럼 보이는 개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좀 궁금한 게 어떤 이 데이터의 그 임포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모델의 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이게 퓨전 러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샘플링된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럼 그 샘플링된 일부의 데이터가 얼만큼,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되게 명확하다면 사실 어떤 매트릭을 써도 학습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은 양의 데이터,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 데이터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혹은 이 데이터는 사실 모델의 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뭐 매트릭을 가지고 뭐 퓨전 러닝 매트릭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좀 더 나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퓨전 러닝 모델들 그러니까 논문들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딱히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약간 뭐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뭐 알고 계시다면 뭐 논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질문 드립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셋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일단 제가 탐색했을 때는 없었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부분은 조금만 제가 극단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개와 고양이를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실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습에 사용했던 기존에 다른 학습에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가 만화로서 그린 강아지와 고양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강아지 그림과 만화로 그린 강아지 그림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이 다른 데이터셋 간에는 예측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 부분을 또 해결하는 퓨전 러닝 그 분야가요. 크로스 도메인 퓨전 러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아마 그런 쪽 논문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왜냐면 김상훈입니다. 이것도 도메인도 사실 저는 좀 되게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례로 그냥 이제 제가 잠깐 네이버 웹툰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개를 그려도 어떤 만화가는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어떤 만화가는 선으로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 도메인의 경계가, 그러니까 저희는 알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뭐 정량적인 수치로 아 이거는 다른 도메인이니까 그런 매트릭을 써야 된다. 말씀하신 그런 적용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트레인에서 학습을 할 때 대규모 데이터 셋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강아지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강아지는 귀가 하얗고 어떤 강아지는 귀가 세모난데 까맣고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웹툰에서도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선으로만 그려져 있고 어떤 강아지는 색칠이 굉장히 뭐 그라데이션까지 섬세하게 될 수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에 대한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일반화된 피처를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셋에서는 대규모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대규모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뭔가 약간 뭐 도메인을 나눈다든지 말씀하신 것들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냥 이제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 셋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데이터 셋들에 비해서는 좀 되게 스페시픽한 소스에서 수집이 돼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니면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뭐 MLOps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운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데이터가 약간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 혹시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해당 데이터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그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습 동안의 로스, 그러니까 손실값, 그 해당 데이터의 손실값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면 빠르게 로스가 수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로스 수렴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가정을 통해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참고하실 만한 분야가 그 노이즈 레이블, 그러니까 데이터에 붙어 있는 레이블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확신할 수 없을 때 이제 적용하는 방법론들을 모아둔 노이즈 레이블 관련된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의 연구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성룡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이후로도 질문이 계속 나오면은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시고 제가 그거를 취합해서 교수님하고 연구원님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하고 준비해 주신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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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감사합니다.